부동산 하수분들은 물건의 종류를 본다. 하지만 고수분들은 건물의 상태가 아닌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요.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향후 5년간 뜨는 부동산이 있고요. 지는 부동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뜨고 또 어떤 부동산은 지게 될지 오늘 영상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은행 이자가 많이 올라서요. 경매가 많이 쏟아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예적금도 고금리 시대라고 합니다. 은행 적금이 최대 연 5%짜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5대 은행, 인터넷 은행 등 일제히 수신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자, 이렇게 수신금리가 5% 정도가 되면 수신금리가 상향 조정될 때마다 시중 자금은 은행으로 다 모여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금 자산, 그동안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바보다,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금리가 연 5% 정도가 되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도 없고 연 이자 5% 정도 나오면 웬만한 건물 임대 수익률과 맞먹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은행으로 자금을 많이 쏟아 넣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 안 들어가고 은행으로 금리를 이자를 받기 위해서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은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 예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입 육류 가격 지수가 1년 새 39%나 올랐다고 합니다. 한 주새 15%인 고등어, 그죠? 금고등어가 됐습니다. 금고등어.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급등합니다. 고등어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데 이제는 서민 먹거리라고 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6월 이후 또 일반 분양가도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요. 원자재 값 상승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작게는 20-30%에서요. 많게는 200-300%까지 오른 원자재 가격, 원자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원자재 값 상승분을 분양비에 앞으로 반영시키겠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 분양가는 또 계속해서 오르겠네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중자금이 이제 은행으로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으로 들어가면 기업의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류가 올스톡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이 공급망,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저성장과 고물가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성장은 둔화되어 있는데 물건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은행에 내가 5% 정도의 이자를 넣고 받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물가가 만약에 5% 이상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전에 고등어 한 마리 가격이 2,000원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어 한 마리 가격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비해서 고등어가 2,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뛰었으니까 무려 5배의 가격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00원을 가지고 고등어를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냐? 요만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원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고등어를 사놨어야지 되는 거죠. 10,000원 갖고 고등어를 5마리 사놨으면 지금 50,000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앞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은행의 예금금리가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예금금리 5%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웬만한 임대수익률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받기 위해서 현금이 은행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요. 은행금리 5%보다 많은 10%의 상승률을 유지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야겠죠. 물건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현금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지 될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현금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되어 있죠.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 질병 사태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 전체적인 공급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어떠한 공급이든지 지금 되게 불안합니다. 원자재라든가 곡물이라든가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불안하고요. 그렇지만 수요는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돈을 시중에 뿌려댔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5조 달러를, 4조에서 5조 달러를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걸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보통 경기 부양책을 하려면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게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 보니까 무한대로 돈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강하게 현금 확보가 많으니까 수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모든 재화의 가격도 오르고, 근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높아졌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공급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질병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에 대한 안전한 대책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럼 이 물가 상승 원인은 결국 공급망 문제와 수요 증가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되는데, 이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뭘 해야지 돼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밖에 다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다시 금리 인상을 얘기해야지 되는데, 그럼 금리는 얼마까지 올려야지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려야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연 5%까지 이자를 주는데 물가가 10% 상승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자금이 재화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지 되는데, 과연 얼마까지 올려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하나 볼 건데요. 이자 폭탄에 기업 순이익이 15조가 증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비 기업은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요, 경매에 물건이 쏟아지고 있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큰 징조는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자 폭탄에 기업 순이익이 15조가 증발을 했고요. 70조의 이자 비용이 덮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대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금리 인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 금리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회사채 금리 10년짜리가 지금 최고치고요. 작년에 기업대출금이 1580조까지 이르렀다고 하네요. 기준금리가 많지도 않습니다. 연 1.75에서 2.25% 상승할 때 이자 비용이 8조에서 14조 5천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불어나는 기업 이자 비용을 보면요. 2021년부터 2022년 요 사이에 최근 몇 달 동안 이자가 급격하게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58조였던 이자가 무려 72조까지, 그러니까 거의 약 10조 정도, 10조가 넘는 이자가 금리 몇 퍼센트 인상이 됐다고 기업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자, 그렇게 되면 기업이 위태위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상당히 진퇴양난일 것입니다. 무턱대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천정부지로 올릴 확률은 상당히 높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그러니까 원달러당이요. 그 정도가 환율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 아주 높게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물론 몇 차례 더 인상, 빅스텝이 예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도 안 되게 정말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망가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 인상의 문제점은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착 유혹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기업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연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딱 2번 올라갔는데 기업 이자가 약 10조 정도가 증가했죠. 자, 그렇게 되면 제2금융권이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 제2금융권이 바로 타격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제2금융권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현금의 은행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될 경우에는 기업 투자가 안 되겠죠.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가 5%에서 7% 정도만 나온다면 글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은행 쪽 예대금리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내포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를 누가 하려고 할까요? 그죠? 저 같아도 그냥 은행 쪽에 넣어둘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앞서 관가하면 안 된다는 게 뭐죠? 물가 상승분입니다. 과연 이 물가 상승분을 이 예대금리가 커버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이기 때문에 글쎄 천정부지로 금리가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금리 인상은 또 주택 공급 정책에도 아주 막대한 여파를 초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주택 공급 안정화 대책을 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금 같이 붙어 있습니다. 금리도 인상되지만 원자재 가격은 진짜 어디까지 천정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된다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이윤을 따져서 내가 너무 큰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신규 착공이 감소될 겁니다. 신규 착공이 감소되거나 멈춰버린다고 하면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최소 5년에서 7년간 주택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택 공급 자체가 동맥경화가 막혀 있어서 혈관 자체가 좀 뚫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 조달 비용이 증가해서 기업 조달에 비용이 차질이 생긴다면 결국 공급 감소와 신규 착공이 한 건도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뭐 다주택자들 이제 다 이제 두 손 들었다, 두 손 두 팔 다 뻗었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붕괴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금리 인상 하나가 결국 부동산 투자 다주택자들한테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결국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거고,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의 대출을 이용을 해서 기업 활동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1억 빌린 사람이 금리 1% 올리는 것과 100억을 빌린 사람이 금리 1%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체감하는 속도가 되게 많이 틀리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된다는 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 신규 착공도 기업 투자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신규 착공이 거의 올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면,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요, 2021년 11월부터, 그러니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2022년 5월 23일까지 매매 변동률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용산이나 서초, 강남, 금천은 지금 붉은색입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노원구라든가 성북구, 동대문, 중구, 서대문, 관악군, 정동화 약간 보합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역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의 전세 변동률입니다. 성북구만 지금 마이너스 전세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역시 전세가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죠. 특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라든가 용산, 영등포, 강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정말 전세 시장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변동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물건이 많이 쌓이고 있고 물건 가격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서 보면 지금 물건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나왔다라는 양이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서 그동안 물건이 10개가 나왔다면 15개가 나온 겁니다. 뭐 100개에서 150개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물건의 가격들이 전고점보다 다 높은 금액대로 지금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매매 변동이라든가 전세 변동률은 상당히 안정적인 거고요.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특히 주택 가격은 크게 부동산 시장은 타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입니다. 1차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고 2차 금리 인상, 3차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요. 1차 금리 인상 시기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7월달까지입니다.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죠. 37.6% 상승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21%를 상승을 했습니다. 자, 2차 금리 인상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인데 역시 이때는 전국적으로는 12% 상승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8%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왜 하락을 했냐? 이때 물량이 많았다. 보금자리 주택이 대규모 입주 물량, 반값 아파트가 서울에 대규모로 입주를 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와 물량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가격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3차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3.8%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2.2% 상승을 했네요. 3차 인상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간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근 3번의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요. 이 금리 인상 때마다 서울은 37.6%를 상승했고 13.8% 상승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2.8%, 그러니까 상승폭은 수십 프로인데 하락폭은 2.8%입니다. 하락을 했을 때 현상을 지켜보니까 금리와 함께 물량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심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물가 상승률과 원자재 가격 상승, 또 높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가가 과연 착공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급은 지금 전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뉴스를 보니까 용산 한남더일 110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1년 동안 32억 원이 무려 3억 2천도 아니고 32억 원이 껑충 뛰었네요. 그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반면에 중급지 이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정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제대로 된 초양극화 시장이 오는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물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물건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제일 첫 번째 입지가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입지 다음 물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핵심 지역 신고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건 강남권이라는 지역, 강남 서초 라든가 용산 같은 지역, 이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2의 핵심 지역도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3대 교통 허브가 만들어지는 지역, 청량리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삼성동 같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류와 사람과 자금이 몰리는 지역. 그러니까 결국 입지 투자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상봉동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면목동에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같은 1억이라면 서울의 3대 교통 허브가 만들어지는 3대 교통 허브가 어디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량리역과 서울역과 삼성역입니다. 기왕이라면 다홍치마라고 청량리 주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입지로 인해서 시장에 냉탕과 온탕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수십억이 있어서 한남더일만 똘똘한 한 채가 아닙니다. 나는 8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8억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로 앞으로는 움직이셔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 더 이상 생각해서는 늦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후 부동산 전망 핵심 키워드를 보면요. 첫 번째 금리죠.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 난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많은 자금들이 기업에 들어갈 자금과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자금들이 또 은행으로 몰릴 확률도 상당히 높다. 공급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열심히 공급 대책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글쎄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한 공급 시장이고요. 이 물가 상승률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 조달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물류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자재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공급이 제때 이루어질지 이것도 상당히 지켜봐야지 될 대목입니다. 임대 시장은 지금 8월 이후 전세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있죠. 이건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은 주택 공급 차질을 초래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성장과 고물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성장 저물가 시대와 저성장 고물가 시대는 투자의 패턴이라든가 가격이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특히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으로 따진다고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주, 그리고 가장 치고 나갈 주는 사실상 원자재 주거든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아니면 종목들이 상승을 치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원자재로서의 효력을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이 친구들은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저성장과 고물가가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이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불안한 공급 시장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원자재 상품인 재개발과 재건축은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좀 상승장에 흡수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앞으로는 물건의 종류가 아닌 내가 1억인데 아파트를 살까 오피스텔을 살까 빌라를 살까 이렇게 물건의 종류가 아닌 종류보다는 입지를 보고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건의 종류가 아닌 입지를 보고 투자해야지 됩니다는 얘기를 사실 2, 3년 전부터 했고요. 부동산 하수분들은 물건의 종류를 본다. 하지만 고수분들은 건물의 상태가 아닌 땅의 상태를 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입지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상급지인 입지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금 안에서 최고의 입지, 최고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정말 뜨는 부동산과 지는 부동산이 좀 극명하게 나눠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역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